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2018년도 때 주식회사 RGT를 설립했고 지금 재작년 2년 전에는 3년 전에는 한 1억 원 정도 매출, 2년 전에는 한 12억, 지금 작년에는 한 18억, 올해는 한 50억 정도 때 지금 내고 있고 수출 주로 이제 수출로 이제 12개국 정도 때 지금 현재 수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친숙한 아이템으로는 서빙 로봇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단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여러 이제 배신도 많이 들 거고 여러 이제 굉장히 본인과의 싸움도 많이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가져야 될 마인드, 그다음에 이제 팀원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과 대표님들이 가지셨으면 하는 자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대표님들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투자, 자금, 그리고 자금을 투입했으면 지원 사업을 통한 세이빙 하는 것들과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결국엔 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력들을 돈 안 주고 잘 채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창업하면 생각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비전과 미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과 미션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비전과 미션이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돛대, 등대 같은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라는 비전과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첫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광고나 팝업창이나 여러 가지 광고들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구글의 뭐 CTO 혹은 구글의 뭐 팀 리더, 기술 리더라고 할게요. 제가 팀의 회의 때, 구글의 팀 회의 때 제가 우리 첫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나 만들자. 그럼 우리 구글은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기술자의 마인드로서 구글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근데 구글의 비전과 미션이랑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광고를 계속 띄우고 팝업을 띄우고 다른 것들을 계속 띄우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그거를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렇게 계속 비전과 미션들을 가지면서 자기들만의 비전과 미션을 가져서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표님들 혹은 팀을 이끌어 나가야 될 리더급들이 분명 생기시거든요. 네, 한 10명 정도 이상, 뭐 5명 때부터도 필요하고요. 사실 10명 정도 때 이상이 되면 대표님들의 손과 오른손, 왼손, 내 오른다리, 내 왼다리가 될 만한 팀원들이 분명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내 마인드, 내가 왜 회사를 설립했는지,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된다면 다 열심히 할 겁니다. 그 팀원분들 모두 다 열심히 해요. 스타트업에 오시는 멤버들 중에 열심히 안 하는 멤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표님들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멤버들은 다 열심히 할 겁니다. 다만 대표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앞이 맞는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일본으로 가야겠다. 뭐 아니면 저 유럽 쪽으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유럽을 보면서 노를 저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만 지금 현재 바로 앞에 뭐 돌멩이가 있네. 그거 비껴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30일 후 봤더니 유럽이 아니고 저기 다른 나라에 도착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그래서 비전과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비전과 미션을 조금 쉽게 결국엔 팀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팀 리더들에게도 계속 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제 구글은 세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음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리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음식이 맛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먹고 싶은 곳에서 언제든지 시킬 수 있게 위치 기반 시스템으로 언제든지 배달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솔루션,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계속 그걸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대표님들도 창업을 생각하거나 지금 현재 회사를 설립했으면 내가 이 회사를 설립했던 이유, 목적, 이루고 싶은 거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돈 말고요. 돈 말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팀원분들, 팀장님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한두 번 알려준다면 금방 까먹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대표님들 주변에도 대기업 가신 분들 많죠. 연구소에 있으신 분들도 많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예를 들어 삼성에 다니시는 그 회사원 분에게 삼성의 비전과 미션은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이 제대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만큼 직원분들은 그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럼 스타트업이 이길 수 있는 건 우린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향해서 빠르게 나아간다 라는 거거든요. 그 마인드를 꼭 잊지 않으시고 우리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거를 팀 리더급들, 팀원들에게 잘 알려주셔라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구분하셔라 라는 거예요. 지금 맥도날드의 아이템은 햄버거라는 게 있어요. 네.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파는 비즈니스에서 굳건하게 계속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회사에서. 뭐 우리는 햄버거를 근데 맥도날드만 먹진 않거든요. 뭐 서브웨이도 먹을 수도 있을 거고, 롯데월드를 먹을 수도 있을 거고, KFC, 뭐 버거킹, 뭐 뉴욕버거, 뭐 여러 쉑쉑 여러 가지 아마 먹을 겁니다. 꼭 맥도날드만 먹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세계 1위를 굳건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왜 얘는 1위일까요? 맥도날드는 버거로 돈을 버는 것보단 다른 방식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부동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업이 등재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거기 부동산을 사고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사고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지점을 냅니다. 그리고 그 대출받은 돈으로 또 다른 지점들을 낼 수 있게끔 하고 계속, 그래서 그쪽에 건물이 올라가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매매로 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햄버거 업체에서 굳건하게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은 좀 달라요. 한번 일상 속에서도 좀만 더 볼게요. 편의점도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거든요. 편의점은 단순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그런 유통마진으로만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은 보통 어디에, 몇 층에 있나요? 1층, 2층, 3층, 지하. 주로 1층에 있죠. 그리고 목 좋은 곳에 있어요. 어떻게든 보이는 곳, 아니면 주변에 상권이 있는 곳들에 있거든요.
그런 데는 월세가 비싸겠죠. 그런데도 편의점들은 너 월세가 없어? 그럼 내가 대줄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몸만 와. 라고 편의점을 계속 늘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유통마진으로만 먹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그 월세 감당하기 힘들고 굉장히 마이너스들이 많이 날 텐데 왜 어떻게 편의점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지원들을 많이 해줍니다. 뭐 대표님들한테 편의점 점장님들에게 급여도 주는 방식도 있고요. 월세를 지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대출해 주는 방법도 있고 네,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알바생들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 좋은 곳에 알바생들까지 점장님의 급여까지 월세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해주면서 편의점을 늘리는 이유 이 네 가지 장표 중에 힌트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과연? 편의점은 광고업을 합니다. 네. 그럼 광고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은 우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으면 꼭 봐야 되는 높이, 볼 수밖에 없는 라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황금 라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오리온 회사라고 할게요.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싶진 않겠죠. 왜냐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럼 소량 생산할 거예요. 소량 생산해서 홈플러스에 갑니다. 이마트에 갑니다. 야, 이거 우리 좀 팔아줘. 라고 했더니 대형마트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는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싸게 그리고 대량으로 싸게 판매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대형마트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편의점은 소량 생산한 것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어디 라인에 세울래? 어디 진열대에 세울래요? 우리 황금 라인 있는데 예를 들면 편의점 카운터 앞 코너에 바로 뭐 다섯 번째 줄에 첫 번째 라인으로 하실래요? 여기면 일주일에 10억이에요. 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사들은 그 라인, 황금 라인 한 줄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편의점은 재미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에 한 스타트업만 하시는 분들에게만 좀 뭔가 판매하고 싶은 과자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음료가 있어요. 아니면 인천에 다니는 대학생들만 한 20, 30대 대학생들한테만 판매하고 싶은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딱 그 타겟팅만 해서 그 편의점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해 볼 수 있고 직접 맛을 보게 하고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리뷰 데이터들을 뽑아 먹을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나는 미국에 미국 어디에 뭐 하는 거래에 대해서 어디 시티에 하는 곳에 뭐 20, 30대 아니면 뭐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실제 매출도 낼 수 있고 직접 맛보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포지셔닝 마케팅이 실제 가능해요. 네. 그거 한 줄 하는데 이제 10억씩이 듭니다. 실제 그래서 광고업으로 실제 등기부 등본에는 등재되어져 있고 광고업에 대한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입장에선 더 많은 포지션 마케팅을 해야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학교가 우리는 뭐 인천 쪽에 학교에 뭐 대학교에 한 군데가 없네 우리 지점이 그럼 거기를 오픈해야지 자기들의 하나의 마케팅 소스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네. 이처럼 그래서 아이템을 단순 유통 마진으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돈을 버는 행위들은 이렇게 광고업으로 보통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오픈마켓, 실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요? 오픈마켓이라고 하면은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G마켓, 11번가, 옥션, 뭐 네이버 쇼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픈마켓은 어쨌든 유통마진으로만 수익을 먹진 않겠죠. 수수료. 맞죠? 그거 말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광고업으로도 돈을 벌죠. 맞아요. 흔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광고업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수수료는 너무 뻔하니까. 네. 여기는 대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혹시 이런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상품을 판매하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바로 안 들어오죠. 몇 일 있다가 주죠? 네, 보통 좀 더 큰 데 같은 경우에 3영업일, 5영업일 혹은 뭐 늦게 되면 14일 이 정도 때 보통 지급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고객들의 거의 70% 정도 때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때를 보통 이 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안 네이버나 이런 애들은 무엇을 하냐면 단기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네.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고서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돈을 빌려주는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등기부 등본에 대부업이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앞에서 보이는 아이템, 앞에서 보이는 수익 구조 말고도 뒤에서 다른 색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대학가에 카페를 하나 차리고 그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무조건 팔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공짜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그 아이템의 수익 구조는 종이에 실질적으로 분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어학원, 그 앞에 있는 학원들 아니면 뭐 광고,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뭐 원룸 뭐 그런 것들의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은 커피를 팔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업이 될 수도 있겠죠. 학생들은 공짜니까 아이스메이커 계속 먹을 거고 커피잔들은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돈은 학생들에게 버는 게 아니라 그런 광고주들에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을 지금 당장들은 거의 대부분 생각하셨을 거고 거의 대부분들 이제 알고 찾아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결국 팀원들이 해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훨씬 더 그 업에 대한 본질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 고민해 보셨을 거고 시장 조사도 하실 거고 밥 먹고 고민하실 거고 지금도 고민하실 거고 계속 고민하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대표님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전략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살아남기. 이제 살아남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를 받는 방법, 투자를 잘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돈을 세이빙하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를 보통 뭐
많이 받으려고 하시면 보통 시드머니 때에서는 데모데이들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똑같았습니다. 데모데이를 보통 나갈 때 보통 한 3분, 5분, 보통 3분, 5분, 7분? 진짜 길어봤자 10분 이 정도를 보통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표님들의 이제 아이템, 내 사업, 내 비즈니스를 다 소개하기엔 생각보다 짧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 되고, 피칭덱. 어쨌든 투자자들이 시드머니 때면 엑셀러레이터들이 보통 붙는데, 엑셀러레이터들이 원하는 그 피칭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칭덱들이 회사의 미션과 목적, 파운더와 이제 팀원들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여기서 문제는 니즈와 원치가 다른 건 모두 다 아시죠? 이제 네, 그래서 필요성과 원하는 거는 다릅니다. 원하는 사업은 훨씬 그러니까 원치 사업은 훨씬 더 이제 강렬한 뭔가가 있으셔야 될 거고, 니즈에 대한 사업은 그 니즈와 정말 우리 그 니즈가 맞냐라는 걸 검증을 하셨어야 됐고, 니즈와 솔루션을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솔루션이겠죠? 예를 들면 어떤 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한 학생이 보니까 이제 시험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사는 공간에 내가 학원을 차려야겠다. 집중이 잘 되는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집중이 잘 되는 학원을 차릴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좋은 사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는 있겠죠. 혹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분석한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대표님들이 봐야 될 건 결국엔 니즈예요. 그 상황이 아니라. 학생의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집중력이 높아지는 학원을 차릴 거다. 그 주변에. 그러면 나는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 실질적으로 유입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를 찾으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 학생이 시험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집중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하다가 애인과 싸워서 그럴 수도 있고, 집안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흥미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대표님들의 실수하는 게 보통 그 상황을 보더라고요. 네. 상황을 보지 말고 니즈를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니즈와 솔루션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거를 굉장히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잘 봐요. 이 대표님이 지금 말하는 게 이 니즈가 이 니즈가 아니네. 그냥 상황인 거다라는 것과 이 니즈와 솔루션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도로는 데모 영상. 이제 영상을 꼭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지금 제품이 없는데, 나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제품에 대해서 아직 자신감이 없는데, 퍼포먼스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네. 근데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대표님들이 한 3분, 5분, 10분 동안 열심히 그 시간을 써고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내가 A라는 걸 발표했는데 저기 듣고 있는 분이 질의응답에서 당신이 발표한 게 A인가요? B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라는 거에 대해서 알았고, 근데 이 A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자와 후자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어떤 게 가장 안 좋은 질의일까요? 후자가 더 좋은 질의입니다. 전자가 더 안 좋은 질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표님들이 나는 A에 대해서 실컷 얘기했는데 질문자는, 듣는 사람은
A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차라리 내 아이템이 까이고 내가 발표했던 자료가 까이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까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대표님들 그 자리에서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발표하실 거잖아요. 다음에 그거 얻어맞은 거 한 번 더 보완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소중한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근데 그 소중한 기회를 대표님들이 발표 자료를 이상하게 만들고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으면 그거는 발표가 아닙니다. 그냥 대표님들 혼자 만족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해를 돕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말로 막 몇 번 막 하는 것보다 동영상 10초, 동영상 30초, 동영상 5초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내 제품이 어떤 시나리오로 돌아갈 거냐라는 게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제품이 없는데 라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요즘엔 제품이 없어도 동영상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하드웨어적인 것들 하시는 것들도 똑같고요. 특히 그리고 서비스? 나는 그냥 서비스만 제공해 라고 하는 것들도 서비스 시나리오만이라도 동영상 10초짜리, 뭐 5초짜리, 20초짜리만 보여줘도 훨씬 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동영상을 꼭 10초, 15초, 뭐 30초 같은 걸 넣으시면 꼭 좋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켓에 대한 사이즈들, 시장 규모들을 넣어주셔야 되고 이 시장 규모를 꼭 작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나 100억이야. 커 보이는데 내가 생전에 어떻게 100억을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꼭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시장 규모를 굉장히 크게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경쟁사들에 대한 이제 장단점, 그다음 KPI들, 재무성과 예측과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지들을 작성해 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데모데이를 나갈 피칭덱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피칭덱을 하면서 내가 3분, 5분, 뭐 7분, 10분 발표들을 하면서 좀 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닝 첫 장과 마지막 번째 장을 잘 이용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 장 그리고 마지막 장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장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아까 동영상을 넣으라고 했죠. 그 동영상을 첫 번째 장에 넣고 제가 천천히 입장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너 동영상 틀었으니까 지금 3분 발표인데 1분, 2분 이렇게 재고 있을까요? 딱 와서 제가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천천히 입장하면 그 동영상은 이미 다 봤겠네요. 아까 동영상은 이해를 직관적으로 바로 시켜줄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마지막 뒷장에도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팀 멤버들에 대한 소개, 아니면 혹은 내가 이제까지 발표했던 그런 이제 장표들에 대한 키워드들을 군데군데 잘 섞어서 넣으시면 이 심사위원분들이 내가 잠깐 놓쳤던 그런 것들까지 이 키워드들을 보면서 네, 한번 아이템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되새김질이라고 할게요. 되새김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책장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장표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멤버에 대한 소개를 딱 해놓고 발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하면은 저를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질의응답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거 장표를 계속 볼 거예요. 얘는 멤버가 뭐가 있지? 뭐 괜찮나? 아니면 제가 여기에 키워드들을 계속 해놨으면 이 키워드들을 계속 볼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겠죠. 회상들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오프닝 첫 장, 마지막 뒷장을 잘 이용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이제 마지막 뒷장에 보통 막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절대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
좀 더 이제 키워드들을 넣던가 맨파워에 대한 것들을 넣던가 아니면 대표님 좀 더 자랑하고 싶은 장표들을 넣던가 아니면 동영상을 넣던가 첫째 장과 마지막 뒷장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넣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동영상을 넣자고 봤는데 막 1분짜리 나 3분 발표인데 1분짜리 동영상을 넣고 그러면서 발표가 부족하다 막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동영상은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집중력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동영상이 가장 좋은 건 10초입니다. 10초인데 10초에 안 들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럴 경우엔 정말 맥시멈 30초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10초입니다. 네. 저가 했을 때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초 안에 못 끝내다 보니까 저는 30초로 했었거든요. 근데 30초를 하다 보니까 약간 루즈해지는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멘트를 날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30초까지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30초 이후가 되면 정말로 굉장히 루즈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통 3분, 5분, 7분, 10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1분을 넣는 건 굉장히 사실 대표님이 다른 것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영상은 맥시멈 30초까지 넣으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펜디스를 최대한 활용하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어펜디스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보통 발표를 다 끝나면 이제 참고사항, 참조자료 이런 것들 뒤에 막 넣을 수 있죠. 네. 그거를 꼭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걸 왜 하냐? 자, 보통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데모데이를 계속 나가다 보면 질의응답들을 공통적으로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질의응답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모아다가 어펜디스에 다 넣으시면서 이제 발표를 하다가 내가 어펜디스에 넣었던 질문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어펜디스 장표를 보여주면서 대답을 하는 것과 어펜디스 장표 없이 말로 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데모데이는 이미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표님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으시고 성품도 옳고 아이템도 너무 좋고 하겠지만 이미 이 심사위원분들은 너무 많은 걸 봐왔어요. 네, 세상이 혹독하다는 것도 알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주변이 좋구나, 네, 임기응변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근데 어펜디스를 보여주는 순간 말을 하게 되면 이 어펜디스 장표는 내가 바꿀 수 없죠. 내가 마법을 부리지 않는 이상. 이미 제출한 자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봤고 너가 말했던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 답이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도 너가 질문했던 거 고민을 했습니다. 라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가산점이 된다고요. 대표님이 잘못 조사했던 아니던 근거 자료들은 있으실 거잖아요. 분명. 대표님들만의 타당한 논리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것과 함께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틀렸다라고 가정하여도 대표님들은 정말로 그걸 맞다라고 생각해서 근거 자료를 넣으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답이 설령 틀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자세인 거예요. 왜냐면 나도 고민을 해본 거거든요. 세상에 고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표님들은 고민을 했고 그게 증거 자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쌓입니다. 내 발표 자료에.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을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스토리와 핵심만 콕콕 잘 꼬집어내셔라 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 발표 데모데이들을 가면은 대표님 혼자 한 명, 한 팀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심의 때나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데모데이나 어떤 뭐 경진대회 어디 뭐 가면은 보통은 여러 팀들이 있고 이제 다 이제 순서에 짜여서 한 팀씩 들어와서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듣다가 어려우면 눈을 감을 수도 있고요. 잠깐 딴 생각하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3분이야, 5분이야, 7분이야, 10분이야 라는 것 때문에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결국에는 한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 것들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IR 장표는요. 이어져 있다 보니까. 대표님들의 아이템도 모르는데 뭐 니즈를 알아서 뭐해요. 니즈도 모르는데 솔루션을 알아서 뭐하고 아이템도 모르고 니즈도 모르는데 마켓을 알아서 뭐해요. 고객을 알아서 뭐하고 팀들 알아서 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짧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말을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장표를 줄이던가 내용을 줄일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게 돼 있고 그 장표가 어펜디스에 있고 얘기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응답에서는 답변 전에 꼭 한 번 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하라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실제 이제 저의 사례인데요. 저희들도 실제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정도 때 이제 시드머니를 받으려고 막 열심히 데모데이를 막 하고 돌아다녔어요.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저희 회사를 보면서 했던 말이 딱 이거입니다. 좋아요. RGT는 다 좋은데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는 팀인가요? 라고 말을 해요. 저는 당연히 우리는 로봇이니까 우리는 기구 설계도 하고 역학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펌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다 하니까 네, 저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하는 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계속 데모데이를 나갔는데 관심을 보이는 투자사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 하드웨어로 성공한 스타트업이 있나요? 순수 하드웨어로 성공한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쿠팡, 네이버, 소카,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 넥슨, 뭐 이런 스타트업 분들,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들 다 소프트웨어 아니면 플랫폼 뭐입니다. 제조업으로 실질적으로 성공한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물어본 거냐면 여기서 이 질문의 핵심은 너희 제조업만 할 거야? 너희 제조업이 핵심이야?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니? 언제든지 하드웨어를 버릴 수 있어?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너희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제가 말했으면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잖아요. 질문자 입장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 언제든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버릴 수 있나요? 아니면 하드웨어가 종속되어 있는 건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맞죠? 근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5분, 7분, 10분. 질의응답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5분, 7분, 10분. 근데 심사위원들은 1대1이 아닙니다. 1대 n입니다. 근데 그 n에 n분의 1을 그러니까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심사위원이 엄청 많을 텐데 뭐 5명, 3명 있다고 할게요. 그냥 그 3명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뭐 3분, 5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얘한테 질문하고 내가 해서 한 1분, 2분을 내가 써먹는다? 그럼 이분들의 소요 시간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네, 미안해 하잖아요. 미안해 할 필요 없는데. 네. 맞죠? 그래서 질문을 절대 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꼭 대표님들이 한번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의 핵심이 뭘까? 저분이 듣고 싶은 목적이 뭘까? 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표님은 항상 시간이 가능하시면 이제 데모데이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메모하시고 그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아요. 리스트들을. 내가 어떻게 질문들이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러면 공통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고 그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뭔가 포지티브 했는지 네거티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질문들이 뭔가 이상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가 이상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만 더 다른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다 보면 훌륭하게 대표님들도 더 좋은 답변, 더 좋은 임기응변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데모데이를 나갔어요. 데모데이를 나갔으면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이 막 오잖아요. 맞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으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역으로 투자자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 투자자들이 왔을 때 이게 정말 좋은 투자자인지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렇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 대한 카테고리를 체크해보자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아이할 때 그리고 뭐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것도 다 보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내가 이제 카테고리도 정리가 됐고 사업계획서도 작성이 다 됐고 데모데이도 나갔고 했는데 투자자들이 안 와. 그럼 직접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실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요. 그리고 다음에 투자자들을 이제 정말 얘가 나한테 관심 있고 나도 그분이 좋아. 근데 그분에 대한 평판이 괜찮은지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투자사한테 받는 게 좋잖아요. 가능하면. 네, 맞죠? 그래서 좋은 투자사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투자사가 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인지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인지 언제 만기가 되는지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아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의 평판, 조합을 보는 거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카테고리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왼쪽 하단에 계속 사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카테고리들이 뭐냐라고 보면은 요즘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주 뭐 이런 게 좀 떴죠. 그 다음에 AI 요즘은 이제 AI 뭐 로봇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트렌드들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재작년 뭐 한 3년 전, 4년 전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비대면 막 이런 거 뜨죠. 그리고 계속 살아있는 카테고리는 청년 뭐 이런 거 뜨죠. 네, 그런 카테고리들이 다 있어요. 투자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관할을 합니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카테고리가 뭐냐.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좀 더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내가 아이템을 생각하는 카테고리가 그 트렌드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약간 피버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까지 받았던 카테고리들이 다 모여져 있는 사이트이고요. 해당 카테고리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피버팅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포장을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세부 카테고리들을 더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업 계획서도 쓸지 모르겠고 나는 IR 피칭 덱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업 계획서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 피칭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제 코스닥을 상장한 회사들 것만 볼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조금 스타트업이라서 코스닥은 너무 좀 올드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 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서들을 보실 수 있고요. 사업계획서들에 완전히 다 나랑 똑같은 아이템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있어도 안 되고. 맞죠? 하지만 시장은 비슷할 수 있죠. 시장에 대한 전략도 약간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되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데이 영상, IR 덱을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들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굉장히 이제 사업계획서 장표는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카테고리, 내 트렌드를 찾았고 그 트렌드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맞는 피칭덱, PPT를 만들었어요. 이 PPT를 만들었고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사를 찾는 법. 그래서 이 사이트 이제 더 VC라는 곳에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이제 경쟁사들을 찾아보던가 이제 투자사들을 찾던가 혹은 카테고리별로 이제 투자하는 투자사들이 쭉 리스트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경쟁사를 검색하면 그 경쟁사가 어디서 투자받았는지 언제 투자받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사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겠죠.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럼 그 투자사한테 이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투자사 평판을 일단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투자사 평판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투자사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아니면 어떤 점이 장점인지 어떤 점이 단점인지 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꽤 정확성들이 높은 것들이니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로 회사는 알았고 회사는 보통 다 돈은 조합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가 조합으로 뭐 A 그룹, A 조합, B 조합, C 조합, D 조합, E 조합 여러 조합들을 갖추고 있어요. 이 조합은 보통 시작일이 있고 만기일이 있습니다. 보통 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초 4년은 투자하는 기간이고요. 마지막 4년은 보통 회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을 찾았으면 그 투자자들의 조합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 조합명으로 검색을 해보면 좋습니다. 혹은 내가 뭐 청년이다 라고 하면은 청년을 조합으로 검색해보면 청년과 관련된 조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 조합 관련해서 돈을 누가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등록을 언제 했고 만기가 언제인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2024년이니까 조합을 2020년도 때 했고 2028년도가 만기다 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 4년이나 남았네? 돈이 있겠지? 라고 하고 그 조합으로 투자를 좀 해주세요. 청년조합인데 나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늦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입니다. 최근엔 조금 더 빨라져서 3년 안에 보통 투자를 하고 보통 이제 나머지 5년 정도 때 안에 보통은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언제 등록됐는지 그리고 그 조합명들을 보시고 이게 나한테 유리한 조합인지를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회사는 알지만 이 조합이 누가 갖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보통 다 대표가 핸들링 하진 않잖아요. 보통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의 대표가 담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담당자가 조금 더 힘이 세요. 내가 갖고 온 돈으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얘한테 투자하겠다라는데 대표가 뭐 승인 당연히 해야겠지만 조금 더 대등한 조건이다 보니까 그 조합을 실제로 리딩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콜드메일을 보내시거나 연락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투자를,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트렌드에 맞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투자자들이 정말 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누군지 직접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자가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또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세이빙하는 방법은 인건비, 창업비용 지원, 융자 같은 것들인데 대표님들 단계에서는 아마 예비 창업, 일단 이런 인건비들은 다 지원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그래서 뭐 4대 보험을 100% 다 지원하는 것도 많고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 세이빙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비용 지원은 꼭 예비 창업 패키지는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보통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는 자부담금이 보통 다 있어요.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자부담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융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대면을 해보시는 게 좋아서 여기서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이제 사람인 잡코리아, 링크드인, 더팀스, 원티드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 돈을 쓰지 마세요. 이제 고용을 하는데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돈을 써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헤드헌터 비용이나 이런 게 보통 연봉의 30%, 25% 막 이렇게 줘요. 연봉 1억짜리 고용하면 3천만 원 날라가고 4천만 원 날라갑니다. 근데 그걸 또 보장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이 나갔어요. 또다시 고용해요. 1년에 8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껴야 돼요. 그것도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절대 쓰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들은 다 공짜로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링크드인, 더팀스, 원티드 등들은 다 보통은 이제 인재들을 검색할 수 있는 창들이 보통 다 있습니다. 그거의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인재들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내가 뭐 CAD 하는 사람을 좀 하고 싶다니까 기구 설계를 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면 기구 설계로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와요.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다만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논문 쓴 거 막 나올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디 동아리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막 쓸 수 있죠. 자소서에. 그리고 경력사항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논문을 체킹해 봅시다. 그러면 그 논문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메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링크드인 아이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일부러 휴대폰 번호를 써놓은 분들도 있어요. 자소서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 공짜로 내가 원하는 인재를 서칭하고 연락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공짜입니다. 다. 다만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네,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대학생 시절 느꼈던 문제점을 바탕으로 졸업 후에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공은 어떤 것이었고 정말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준비할 때 느꼈던 문제점 같은 일대기를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전공은 로봇공학이었고요. 메카트로닉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로봇공학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대기 저는 원래 창업할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사실 창업의 창자도 몰랐습니다. 너무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운데 사실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몰랐었고 이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불편함이었어요. 이제 고모가 이제 계속 이제 폐업을 해야겠다라고 하셨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매출이 굉장히 극대화가 돼갔습니다. 근데 고모가 폐업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고모한테 아니 고모 뭐가 문제야.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남들은 매출 없어서 난리인데 자랑하지 말고 한 명 뽑을 거 두 명 뽑고 두 명 뽑을 거 네 명 뽑아서 고모 쉬세요 라고 했죠. 근데 2개월째도 똑같이 또 폐업하고 싶다고 하시고 3개월째도 똑같이 폐업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것 같아서 같이 이제 도와주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턴오버들이 굉장히 이직률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누구든지 편하게 이제 뭐 썰 수 있게끔 아니면 식자재를 갖고 올 수 있게끔 이런 규격화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레시피도 다 규격화가 돼야 되고 그런 걸 하려면 공장을 가서 만나봐야 되고 우리 공장 어디로 할지 봐야 되고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미팅을 딱 잡았는데 내일 미팅을 잡았는데 내일 오전에 보니까 갑자기 알바생이 나 못 나와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미팅도 중요한데 가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게를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극대화가 계속 되더라고요. 인력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모가 무슨 소리를 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럼 이분들이 왜 자꾸 이런 사실 좀 편하게 말하면 좀 책임감 없이 왜 생각을 할까? 책임감 없이 왜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세계 최고의 서버가 될 거야, 뭐 웨이터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내가 세계 최고,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종업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이 직은 내가 꿈을 꾸는,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잡을 위한 잠깐 거쳐가는 잡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단돈 1원을 저기서 옆에서 더 줘?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그쪽이 좀 더 복지가 좋아, 좀 더 쉬워, 아니면 내 조건에 좀 맞아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분들이 왜 다른 데로 갈까라고 봤을 때 결국엔 시급 혹은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 힘든 거를 어떻게 좀 줄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생각했던 게 서빙 로봇이었고 제가 이제 자율주행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혹시 고문에만 그럴까라고 봐서 미국 쪽과 호주와 일본들을 다 돌아다녀 보고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처음에 창업의 창자도 몰랐지만 저도 이제 저는 단순 점주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종업원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고 밥을 먹는 고객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우버 택시를 갖고 오려 했다가 실패했었죠. 택시 하는 사람들이 반발했죠. 우린 좋은데 우린 빨리 도입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됐죠. 이런 것처럼 경영학 쪽에서 이제 그걸 이제 파이브 포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 돈을 사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포지션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해결해주고 잘 위험하지 않아요라고 해줄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시장에 대한 니즈와 솔루션을 더 명확하게 했고 고객에 대한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하면서 저는 될 것 같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또 혹시 더 있을까요? 제가 사전 질문을 받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없으면 그거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받았던 게 팀빌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 아이템은 있으나 마음 맞는 팀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라고 왔어요. 네, 팀빌딩은 생각보다 많이 다들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잘하는 게 만약 개발이냐 이제 아니면 사업계획서 작성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찾는 거는 결국엔 본인이 분명 개발자가 없으면 본인은 아마 경영학이나 다른 문과를 아마 졸업했던 분일 거예요. 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발자들 포럼을 좀 가세요. 혹은 아니면 아까 그걸 이용을 하시던가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연락하면 사람은 자기한테 연락 주는 애를 막 함부로 쳐내진 않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도움을 청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로봇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저희 쪽에서는 슬램에서는 이제 카이스트의 정술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데 정술 교수님을 몰랐었어요. 한 5년 전, 7년 전에. 근데 그냥 막 연구실 막 검색하고 막 연락처 나오니까 그냥 콜드메일 보내고 한 10번, 20번 보내면 한 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만나자고 하고 커피 먹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어디 이제 정말로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인력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서칭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기가 개발자가 아니다라면 개발자 포럼 같은 데도 계속 가면서 얘는 어떤 걸 잘하는 거지? 어떤 걸 잘하는 거지? 를 체킹하면서 그분과 계속 연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개발자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지 못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요즘엔 이제 창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많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가서 이제 꼬시는 거죠. 결국엔. 네, 뭐 그렇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확보 전략 수립했던 방법, 매출 및 성장 방법이라고 주셨는데요. 자금 확보와 전략. 자금 확보는 저희는 초반에는 거의 지원 사업이랑 자체 자금으로 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 상금은 거의 한 연에 한 최소 못해도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계속 탔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자금으로 좀 어느 정도 세이빙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뭐 줄여나가는 방법, 아까 그런 뭐 4대 보험 지원 받는 방법,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들을 거의 이용해서 이제 돈을 꾸역꾸역 안 쓰면서 잘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매출 및 성장 방법은 사실 막 제가 엄청나게 뭐 영업을 잘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투자를 저는 이제 외식업 쪽, 서비스 산업 쪽에 계속 갈 거다 보니까 외식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 서비스 산업에서 인프라를 같이 갖추고 있고 우리 걸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라고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나이스 이제 흔하게 알고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스 공인인증서 네, 그리고 신용정보 이런 것들 그리고 카드 수수료 내는 데가 나이스예요. 나이스 정보통신, 키스 정보통신 혹시 네. 그 카드 수수료 내는 데들이 다 나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우리가 겹친다라고 저는 봤고 그런 데들도 유지보수를 하고 판매도 하지 않을까? 그럼 그런 데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쪽한테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그쪽에 갖고 있는 조합들을 체크해서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 좀 같이 좀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했었고 결국엔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게 됐고 그거 투자를 받으면서 같이 이제 아파트 쪽도 이제 조금 같이 체킹을 하고 있어서 아파트 쪽에서 이제 관리금을 이제 아파트도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 관리비를 관리해야 돼요. ERP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9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아파트 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하고 이제 그쪽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쪽하고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려고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매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를 그냥 저는 SI로 묶어서 투자자들한테 피를 섞어서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 돼야 너희도 좋은 거예요. 라는 전략을 펼쳤고요. 그게 뭐 지금은 뭐 운이 좋게 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네, 꼭 투자자와 SI로 해서 잘 되라는 법도 있지만 안 되라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사례로 보지 마시고요. 대표님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정말 니즈,
정말 내 걸 필요로 하는 마켓이 어딜까라는 걸 먼저 찾아보시고 그 마켓과 관련되어져 있는 결국엔 대표님들이 모든 걸 하진 못해요. 뭐 AS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영업을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누굴까? 근데 우리 걸 좀 상대해 줄 수 있는, 나를 좀 상대해 줄 수 있는 대기업은 일단 우리 상대 못 하잖아요.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어딜까라는 걸 컨택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쪽 회사와 조금 잘 뭔가 연을 만들어 나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서빙 로봇을 처음 제작하고 첫 판매는 어디에 했으며 어떤 경로로 마케팅을 해서 첫 판매를 이루어내셨는지 또 첫 판매 이후 꾸준한 판매 마케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품 판매 과정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빙 로봇을 처음 제작하고 첫 판매는 일단 제가 이제 미국과 호주과 일본과 한국을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상황들을 겪었는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맞은 적도 있어요. 막 어디 가서 저는 영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를 하러 다녔던 건데 영업사원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어디 영업사원이 정장도 안 입고 와가지고 뭐 영업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소금도 던지신 적도 많고요. 그리고 내쫓는 것들도 많았고 영업사원이면 제대로 팜플렛 갖고 와라고 이런 것들도 많았었고요. 어디 조만한 놈이 와가지고 어린 놈이 와가지고 어디 뭐 이런 거 판매하려고 이러면서 하는 것들도 많았고 굉장히 안 좋은 것들도 많았지만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좀 그분들이 한 10% 20% 정도였었고 그분들이 실제로 끝까지 계속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1차 시제품이 나오자마자 그분들이 바로 사주셔서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욕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한 6개월 만에 업데이트를 하고 또 한 번 또 판매하고 또 욕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또 한 번 또 업데이트를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린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하죠. 이제 계속 빠르게 우리 아이템을 검증하고 실제 해보고 검증하고 빠르게 또 한 번 바꿔보고 이걸 반복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처음에 판매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표님들이 분명 시장 조사를 많이 하셨을 거고 그 시장 조사 때 연관되어져 있는 고객들이 그게 정말 니즈가 있으면 정말 확실한 니즈가 있으면 결국 관심들을 보입니다. 네. 근데 막 20% 30%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한 대표님들 발로 뛴 게 한 2% 3% 정도 때가 관심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한 100명 뛰었는데 한 2명밖에 없어. 나 이게 좀 아이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그 정도면. 네. 그렇고 로봇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구축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규 창업자가 진입하려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혹은 어떤 기관의 공지를 가장 눈여할까요? 특허청일까요? 로봇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창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웃으면서 떠들어서 그렇겠지만 실제 생각보다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아마 시점마다 다 어려움들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이 있었을 때 제품이 없을 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고요. 제품을 이제 만들었으면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판매하고 나면은 팀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이 팀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네, 잘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이 직원들이 루즈해지지 않게 우리들은 계속 이 직원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좋은 인력들이 이탈되지 않게끔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판매를 하다 보면
결국엔 고객들이 불만 요소들이 있을 거고 그 불만 요소들을 자꾸 우리가 피드백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CS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업했을 때 그 영업 성과 관리 이제 CRM 우리가 생산하고 있으면 우리 이제 MES라고 이제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서 오류가 많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면 어디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뭐 화장실의 휴지도 휴지를 배치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건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건지 드라이기를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게 이제 AFMS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 WMS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이제 코스트 프레임워크까지 그러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 모두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이제 상장을 하고 상장을 했으면 그 넥스트 스텝들을 발표 나가는 것들 하나하나 단계별로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 해답은 그리고 대표님들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대표님들의 고민에서 나오실 수 있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게 뭐 저도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계속 해결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제가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대표님들은 아마 더 뛰어날 수 있고요. 대표님들은 훨씬 더 저보다 빠른 시간 안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운이 좋았던 거고 그냥 좀 더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에 맞춰서. 대표님들의 회사 사정은 다 다르거든요. 대표님들 자체가 다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그 회사에 맞춰서는 대표님들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느 기관 공지를 가장 눈여겨봐야 되냐 이거는 초기 때는 결국엔 K-스타트업 아니면 뭐 그 어디였지? 아무튼 거의 K-스타트업들을 좀 자주 보시던가 테크노파크 거들 보시던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전정부문화산업진흥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분명 그런 것들도 인천에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 거를 각각 다 보시는 게 좋고 그거 귀찮다라고 하면은 K-스타트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초기는 다 거기서 나옵니다. 맨파워가 부족한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수상 이력 한 줄이 무척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대표님께서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수상 이력이 많으신데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과거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많이 있고요. 진짜 수상만 해도 거의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접었을 때 한 장 한 장씩 봤을 때 한 이 정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근데 쓸데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쓸데없는 상장들도. 네, 일단 이렇게 많으려면 저는 이만큼을 해서 성공률이 거의 30%였어요. 30%.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분명 페일하거나 이제 탈락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겪을 겁니다. 앞으로도 겪으셔야 돼요. 네, 저 또한 아직도 겪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근데 그냥 많이 도전해 보시면 그만큼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트라이들을 하시면 되고 그 피드백들을 꼭 이제 보완해서 다음 거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셔라.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피드백들을 받고 그 피드백들을 다음 거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률들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서류를 넣을 때와 발표를 할 때에 이제 자료 구성이 거의 똑같아야겠지만 피드백 받는 것들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에 피드백 받았던 것과 서류를 할 때 피드백 받은 것 같은 게 다를 텐데 그거에 맞춰서 발표 자료, 서류 자료를 잘 구분하셔서 작성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창업 아이템 발굴이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 불편한 점을 찾거나 하는 아이템 발굴 시 조언이나 팁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으면서 걱정되는 질문이네요. 일단 불편함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업 뭐 한다, 창업한다. 뭐 창업은 요즘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사업한다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지만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표님들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인간의 불편함이에요. 살아오시면서 지금 하시면서 불편한 것들 엄청 많으실 거거든요. 저는 많은데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당장도 뭐 저는 여기서 뿅 해서 저기 화장실로 가고 싶은데 뭐 여기 뿅 해서 지하 주차장을 가고 싶은데 뭐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불편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빛이 있을 때 잘 안 보이죠. 이것도 또 불편함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살아오시면서 결국엔 불편함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고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가 결국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이제 나의 불편함이냐 모두의 불편함이냐에 따라서 마켓에 대한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네, 나의 불편함이면 그냥 나 혼자 쓰면 되는 거고 한 100만 명 정도 때의 불편함이면 이제 한 시 뭐 그 정도 때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모두의 정말 1억 인구, 10억 인구의 불편함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아이템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그냥 한번 찾아보셔서 아이템으로 만드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 내가 기술이 안 되던가 시장이 안 돼서 그걸 바로 건너뛸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불편함을 찾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본업 말고 부업으로 간단하게 수입처를 만들고 싶은데 해당하는 부수입처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확히 솔직히 무슨 소린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많은 부수입처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뭔가를 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추천 드립니다. 정말 창업은 생각보다 한 가지 딱 말씀 한번 드리면 제가 이제 혹시 여기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성공창업 패키지라고 하죠 요즘엔. 제가 2017년도에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이제 출신입니다. 지금 한 6년 7년 됐죠, 맞죠? 거기에 같이 모든 최종 합격을 받았던 대표님들이 약 한 1000여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 단톡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대표님은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은 몇 개일까요? 1000개 중에 몇 개일 것 같아요? 10개. 야, 맞네요.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럼 몇 개일까요? 10개 언더예요. 3개. 네, 맞아요. 정확해요. 네, 저 포함 3개입니다. 네. 정말, 그럼 그분들은 아이템이 이상했을까요? 그분들의 역량이 이상했을까요? 그분들 다 나름대로 꿈을 가졌고, 그분들 나름대로 검증 다 했을 거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가 이 사업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1000개 기업 중에 지금 살아남은 건 3개 기업인 거예요. 정말 성공 확률 안 좋죠. 그리고 아직도 시장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시장이 아직 안 왔으니까 이제 나는 좀만 더 기다리면 시장이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아남기가. 그러니까 다른 걸 부업으로 할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꼭 이걸 했으면 아직 젊잖아요, 우리.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더 여기에 열중하면 근데 많이 그만큼 얻어요. 제가 만약에 일개 연구원이었고
일개 만약에 그냥 회사원이었으면 저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고 저는 그냥 연구만 했으면 돼요. 좋은 제품, 완벽한 제품,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제품 개발하면 됩니다. 그 생각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알았던 점이 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잘할 수 있게끔 조금 쉬운 각도, 그다음에 좀 더 매테리얼들을 좀 더 그분들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 그다음에 생산에서도 분명 이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또 잘 커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그리고 그 생산을 다 하고 나서 그 생산을 어디서 실수했는지를 알아서 그걸 또 피드백 받아서 우리가 해주는 것들, 그다음에 그게 잘 이제 영업단에서 와야 되는 것들. 근데 영업단에서도 막 생산을 다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몇 대 생산해 줄 거냐라고 막 이렇게 정해지는 것들. 막 하나의 다 모든 게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가고 막 이런 게 다 되는 게 사이클이거든요. 이런 사이클들을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관심도 없었을 것 같고 사실. 근데 행복하게도 운이 좋게도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됐고 창업을 함으로써 한 사이클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이클에 각각 필요한 시스템들이 어떤 거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았던 거는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한 번쯤 젊을 때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한 번쯤은 젊을 때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만큼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은 없어요. 뭐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처럼 뭐 회사에 뭐 딱지 붙여져, 너희 뭐 3대가 뭐 어떻게 돼, 막 빚쟁이로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폐업했다는 그 997명. 네. 997명 중에 다 폐업하진 않았고 997명의 기업 중에 한 절반 이상, 한 60%, 70%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 폐업을 했던 분들 다 잘 살아요. 네. 딱지 안 붙었어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잘 삽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사채를 쓰지 말자. 네. 그러니까 기관한테 돈 빌리고 은행한테 돈 빌리셔라. 그리고 돈 제대로 잘 기업에 맞게 써라. 그것만 잘 지킨다면 대표님들에게 뭐라고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은 값진 경험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주셨던 것들은 이게 끝인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것들. 네. 저희들이요. 저희들은 지금 향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잘하는 거는 험지 자율주행이에요. 실외에서 하는 험지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래가지고 실내와 지금 실외 쪽을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기업들과 좀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거는 국내 서비스 로봇 하면은 대표하는 기업이 없어요. 네, 서비스 로봇 회사가 어디 있지?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국내 회사는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서비스 로봇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에서 조금 어디가 있지라고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시장이 이제 많이 커져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가격도 많이 싸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불편하다고 하는데 네.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실 수 있는지 뭔가 그런 거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만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LG전자는 미국의 베어로보틱스의 스타트업이랑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대기업은 지금 이제 LG전자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베어로보틱스와 이제 저희,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서빙로봇 회사는 중국의 이제 푸드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의 VD 컴퍼니가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푸드 테크놀로지가 있고 중국의 키노로보틱스가 있고 배달의 민족이 판매하고 있는 중국의 오리온스타, 이제 럭키가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베어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제 5개 회사의 서빙 로봇 회사가 있고요. 개발 회사가, 제조. 유통 회사는 우리나라만 해도 저희도 한 유통 회사는 한 290개, 한 300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 회사는 저희 거만 판매하는. 네. 그래서 유통 회사는 굉장히 많고 실제 개발 제조하는 회사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아직은 적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들이 계속 이제 커져나가고 있고, 말씀대로 기술력이 보편화가 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넥스트 스텝들을 밟고 있는 게 이제 아파트 쪽.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랑 뭔가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쪽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골프장 쪽이랑 좀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대한 이제 좀 마트 쪽이랑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말씀해주신 유통회사나 제조회사를 일반인 소비자나 네. 5개 관계자 많은 이상 시장의 규모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그쵸, 맞습니다.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상에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가는 현황 트렌드를 어떻게 수집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의 본질과 그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팁인 것 같아요. 대표님들 데모데이 나가고 사업계획서 작성하시잖아요. 대표님들 발표할 때 대표님들이니까 이 시장 잘 아는 거고, 대표님들이니까 이 기술 잘 아는 거고, 대표님들이니까 이거 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순 3분, 5분, 10분 들었다고 내 거 아이템, 내 시장, 뭐 나의 차별성, 내 기술력 알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발표할 때는 항상 초등학생한테 알려주는 거야 라는 기분으로 가셔야 됩니다. 꼭 일단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표님 제가 뛰어나서 이 시장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장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관련자들 계속 물어보고, 경쟁사들 이제 아는 분들 많으니까 이제 또 물어보고, 거기 영업사원한테 물어보고, 거기 개발자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뭐 이제 뉴스들도 당연히 검색하고. 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쓰면 그 시장이 잘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건 대표님이니까 말씀대로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발표할 때는 초등학생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아니면 이제 글로벌한 시장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글로벌한 시장은 기관들이 보통 이제 시장 돈 주고서 사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결제하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기관 같은 거 좀 잘 활용해서 기관 담당자한테 이것 좀 주세요 하면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하면 글로벌 시장 같은 것들은 트렌드나 이런 것들 경쟁사들 이런 거 잘 이제 공짜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공짜로 얻어오고 있어요. 네. 네. 네, 주로 렌탈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탈에는 저희는 소프트웨어 이용료가 있고, 저희 기기 이용료가 있고, 추후에 이제 데이터 제공료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12개국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해외 시장 쪽 뚫을 때는 생각보다 처음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투자자들을 많이 이용하고, 최대한 이런 기관, 특히 코트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귀찮게 하면 뭔가 나와요. 네.
진짜로 귀찮게 하면 뭔가 나아요. 네. 네. 내용적인 거 말고도 하다 보면 뭔가 막 서로의 배신 얘기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럴 때 약간 멘탈 관리나 어떻게 그런 역경을 헤쳐나가시는지 그런 것도 네, 꼭 필요하죠. 사실 굉장히 말씀대로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늘어나고 뭐 회사가 이제 거래처들이 늘어나면서 법적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실제 나는 좋은 마음에 했는데 나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저희 같은 경우에 또 하나로 예를 들면 어떤 1억짜리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1억짜리 지원 사업을 오늘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그게 딜레이가 돼서. 근데 500만 원짜리 지원 사업을 제가 이틀 전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1억짜리 지원 사업한테 제가 나 500만 원짜리 지원 사업 받았어요. 나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간 보고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1억짜리 지원 사업에서 야, 너 500만 원짜리 왜 지원 사업 우리보다 먼저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야, 그러면 우리 거 못해. 1억 뱉어내. 500만 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야, 나는 1억짜리를 받고 싶지. 그럼 나 500만 원짜리 지원 사업 포기할게요. 그래, 너희들 몰랐잖아. 내가 말해서 아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1억짜리 지원 사업을 받는 데에서는 그냥 1억을 뱉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억을 실제로 뱉어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 사업들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이 저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제 공고문을 낼 때 좀 더 명시를 명확하게 더 하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아직은 창업이라는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자리를 잡진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디 나라도 또 똑같아요. 사실은 앞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몹쓸 짓도 많이 당할 거고 말씀대로 배신도 굉장히 많이 당할 거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당할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대표님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게 다 팀원들이 느껴져요. 그럼 팀원들은 뭐 있나? 우리 회사 망하나? 왜냐면 안 그래도 불안한 스타트업인데 네, 대표님들이 불안해하면 팀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일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어떻게 버텨왔냐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좀 희한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해결 방법을 찾아요. 스트레스는 이후에 받아요. 스트레스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해결 방안부터 찾습니다. 그 해결방을 다 찾고 나서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 해결됐다. 이 정도면 뭐 잘 해결됐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저는 그런 방법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게 되냐면 지금 당장 스트레스 받아봤자 해결되는 거 없잖아요. 시간은 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부터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을 다 찾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한숨 났다 라고 하던지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예비 창업자고요. 일단 1인 창업 기업에 들어갈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멘토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아직은 소자본이고 개인 자본을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창업 세입 감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 멘토링을 하면서 지원 사업을 사용을 할 때 초기에는 소득세나 절세의 중요성을 포커스에 두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투자의 중요성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아직은 판단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절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원 사업을 사용할 때 어쨌든 다양한 혜택이 많으니까 다 사용하고 싶은데 포기해야 되거나 조건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창업 시작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나요? 일단 세금은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주제 넘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세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표님. 어차피 우리가 당장 지금 세금 내면 좋은 거예요. 잘 돼서 세금 내는데 뭐 제가 10억 벌었어요. 영업이익으로. 그래서 한 1억 내려요. 내면 되죠. 근데 영업이익 OP 마진으로, 그러니까 GP 말고 OP 마진으로 한 뭐 몇억 버실 수 있을까요? 뭐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초기에는 굉장히 솔직히 매출 1억 만들기도 힘들거든요. 매출 1,000만 원 만들기도 힘들고 첫 거래처 뚫기도 굉장히 힘들고 제가 알고 있는 보통 스타트업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사실 절세라는 표현보단 절약, 그러니까 세이빙,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러면은 여러 이제 지원 사업들을 일단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세요. 어차피 그쪽에서 판단해요. 그쪽에서 너 중복이야, 너 이거 안 돼, 이런 거 다 판단해 주거든요. 대표님 그냥 머리 띵한 척 하면서 그냥 다 지원하세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세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 말고도 경진대회를 최대한 많이 나가세요. 경진대회는 중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최대한 많이 나가셔서 경진대회 받으시면 좋고, 만약에 대표님이 이과다라고 하면은 R&D, 이제 뭐 R&D도 이제 디딤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받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좀만 이제 1년차, 2년차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대표님이 아마 자금이 좀 딸리는데 이 생각할 거예요. 그때는 아까 제가 여기서 우측에 얘기했던 융자 중에 스타트업 신용보증기금 네스트 4.0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게 뭐냐면 혹시 아실 수도 있겠지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개 꼭 가지 마시고요.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지점을 가세요. 신용보증기금 말고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지점을 가셔야 됩니다. 네,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대표님이 좀 포장을 하세요. 나 좀 4차 산업혁명, AI 뭐 그게 맞다고 하면 너무 좋고 아니라고 하면은 좀 포장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보온병을 한다. 나 텀블러를 한다. 라고 하면 나 여기 AI를 넣어서 온도 맞춰주는 거야. AI 텀블러야. AI야. 나 4차 산업혁명이야. 그러니까 넥스 4.0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돼요. 그래서 넥스 4.0을 그 카테고리에 맞추시고 사업계획서 잘 작성해 주시면 최대 10억 원을 융자해 줘요. 근데 10억 원은 보통 해주진 않고요. 보통 5억 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3억, 2억 이렇게 나눠서 해주거든요. 근데 대표님한테 융자잖아요. 대출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갚아야 될 돈이 여기서 없어요. 이행보증보험을 보통,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안 해놓습니다. 그 대신 대표님이 돈을 잘 쓰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횡령 이런 거 없이 잘 쓰시면 갚아야 될 돈 없어요. 그거를 그때 좀 이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 어느 정도 막 될 거예요. 이제 한 3년차, 4년차 되면은.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로는 적어도 2년 정도는 버티실 수 있거든요. 최소한. 솔직히 그 이상도 버틸 수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보면 2년 버텨요. 그러면은 그 이후는 투자 받으시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드머니를 보통 우리나라가 하드웨어는 한 40억, 30억에서 50억 밸류로 투자를 받고요. 소프트웨어는 한 15억에서 한 25억 밸류로 투자를 받아요. 한 1억 정도, 1억이나 한 2억 정도를. 그 정도 때 받거든요. 그 정도 때 아마 나오려면 한 4년 차, 3년 차 정도 때면 충분하게 가능하실 겁니다. 이건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뛰어나면 그 전에 당연히 다 받겠죠. 네. 그렇게 조금 자금은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 마련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았고요. 제가 이제까지 뭐 제가 주제 넘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런 기업분들한테도 다 똑같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은 뭐 몇백억 투자 받으신 기업들도 많고요. 오히려 매출이 저보다 더 많은 기업들도 있고요. 아직은 저보다 덜 안 되고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네, 보통은 결국엔 겪을 게 대표님들 뻔해요. 겪을 게 돈, 인력 이거거든요. 결국엔 이 두 개예요. 이 돈을 어떻게 잘 끌어올 거냐라는 거고 어떤 지원사로 세이빙 잘 할 거냐라는 거. 그다음 인력을 어디서 잘 이제 땡겨올 거냐, 좋은 인력. 이거밖에 없어요.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게 결국엔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겠지만 결국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그거를 잘 땡겨올 수 있게끔 제때 그리고 우리 같이 아이템이 아직 없고 매출 별로 없을 때 땡겨올 수 있는 자금이 뭐지?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 말고 네 그렇게 땡겨올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스 4.0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지점 가시면 좋다. 근데 저것도 이제 팁이 몇 가지 막 있어요. 막 예를 들면 스타트업 지점이 한 전국에 한 7개, 10개 막 있거든요. 강남 있고 대전 있고 아마 인천도 있을 것 같고 광주, 대구, 부산 막 이렇게 있어요. 저거는 관할 구역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강남으로 갔어.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그 강남은 인력이 그 스타트업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사이드 밑에 지방 막 이렇게 가던가 이쪽에서 말씀드린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은 관할구역에 가셔서 이제 왜 여기 왔어요? 라고 하면 여기랑 뭔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뭔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조금 돈을 좀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고 더 확률 높게 자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하는데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특출난 거 없습니다. 네, 당연히 기술적인 특출남은 있죠. 근데 소비자들이 봤을 땐 뭐 자율주행이야 자율주행이 아니야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서빙 잘해? 안 부딪히고 잘 가? 뭐 이뻐? 가격 싸? 이거거든요. 결국에 결국엔 고객들한테 이제까지 봤던 건 결국엔 괜찮은 퍼포먼스인가? 그러니까 엄청난 퍼포먼스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들은 그냥 서빙 잘해 이거예요.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서빙 잘해? 그 다음 가격 싸?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고객을 겪었을 땐 결국엔 이뻐? 아니면 뭐 좋아? 그리고 가격 싸?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 세 개를 기본적으로 지키시면 됩니다. 결국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도 싸면서 이쁘면서 퍼포먼스도 좋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결국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고객을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그거를 받쳐나가는 거. 하지만 답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가를 조절하는 방법은 생산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원자재를 조금 더 가격 싼 걸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조립에 대한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설치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세일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단축을 시켜서 뭔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개를 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각각 단계별로 대표님이 회사의 단계별로 그리고 인프라별로 다를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어쨌든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저보다 지금 더 뛰어나셔서, 저보다 더 뛰어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빠르게 뭔가를 해보고 싶으시면 빠르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서 성공 확률을 높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